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링턴에서 온 박덕근인데요. 오늘은 Visual Analytics for Comment Analysis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Visual Analytics가 뭔지,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했던 그 Comment Analysi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이 뭔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랑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가 잘하는 것도 있고, 둘 다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제일 관심 있는 주제는 이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데 컴퓨터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아마존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면은 댓글이 막 13,000개씩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댓글들을 읽고 뭐 이런 질문들 왜 사야 되느냐, 뭐가 문제냐, 경쟁자는 뭐냐,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댓글을 과연 트러스트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그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데 머신러닝 같은 걸로는 잘 안 되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픈 엔디드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오픈 엔디드 태스크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냥 일단은 이미지나 텍스트 같이 unstructured 데이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쯤에 그 질문 같은 경우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대답을 해도 그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의 답이 존재할 수 있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세상에 대한 커먼센스, 상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걸 스케일러비티라고 그러는데 확장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이미지라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요즘 트렌드로는 제목이 약간 바뀌었지만은 예전에는 스테이티스칼 머신러닝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를 하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번 넣어보자.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쉬운 문제고 기계한테는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비주얼 어널리틱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머신이 컴퓨테이셔널 어널리시스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그 어떤 상식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 두 개를 이어주는 게 그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좀 안 와닿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이게 토이 데이터셋으로 해보면은 감이 좀 오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셋이 4개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고 다 X, Y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스테이티스칼 프로퍼티가 퍼스트 오더랑 세컨드 오더가 다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mean, varianc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 이런 게 다 같은 4개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이 상태로 보면은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을 때는 한 2, 3분씩 여러분 보고 직접 해보시라 그러는데 이걸 보고 뭔가를 찾아내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데 이렇게 그 간단하게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가 우리가 보통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할 때 그 맞는 경우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델이 잘못됐죠. 우리가 만약 하이어 오더 리그레션을 썼으면 더 맞았을 거고 이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같은 건 재밌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 에러 아닌가? 뭐 장비 에러 아닌가? 노이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보면은 이 오버뷰하고 아웃라이어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질문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아날리틱스라는 거는 기계하고 사람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서로 장점을 살려서 더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신에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면 그게 매트릭스로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일단 이해해야 돼요. What's going on? 도대체 뭔 일이 생기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센싱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이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이유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머신러닝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까 지금 토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다른 하이어 오더 폴리노미널
리그레션을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아웃라이어를 필터링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비주얼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거는 좀 이렇게 사람을 휴먼 인더 루프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가운데 넣어가지고 머신러닝을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댓글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면요. 아까 처음에 그 센싱 메커니즘이랑 스티어링 메커니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박사 할 동안에 여기에 관해서 논문을 여러 편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두 편을 오늘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멘트 IQ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카이 2016의 베스트 페이퍼 아너러블 멘션했던 페이퍼인데 이 코멘트에 관한 거거든요. 뉴욕 타임스 코멘트에 관한 겁니다. 뉴욕 타임스에 있으면은 여기 댓글이 1541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커멘트라는 건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막 컨센서스를 쌓아가면서 막 더 좋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댓글들이 이제 굉장히 터프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걸 하는 데인데 댓글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읽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 모더레이터라 그래서 뉴욕 타임스의 그 댓글들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을 자극하는 이런 아티클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 6,000개의 커멘트가 서브미트가 됐고요. 그중에 4,000개가 액셉트 됐어. 그 말은 2,000개가 이제 필터링 됐다는 거지. 안에 내용이 거칠어서 뺀 건데 이게 3시간 만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뉴욕 타임스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 좋은 게 뭐냐면 NYT 에디터스 픽이라 해서 편집자의 추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댓글이 4,000개가 있으면 아무도 4,000개를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쉽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분명히 좋은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읽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쪽 의견에서 좋은 거, 이쪽 의견에서 좋은 거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이건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게 NIT 에디터스 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코멘트의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제일 나쁜 놈들에서부터 제일 좋은 것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대부분은 리던던트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비록 리던던트 하긴 하지만 얘네들을 많이 보면 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퍼블릭 오피니언의 그 오버뷰는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살짝 더 안 좋은 게 이렐러번트한 거,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건 그냥 노이즈인 거예요. 근데 최악이 이 이너프리오프리한 거, 이 적절하지 않은 거, 막 굉장히 함풀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거티브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이 배드 코멘트가 한번 생기고 나면은 막 이제 커뮤니티에 막 전쟁이 나죠.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험한 댓글을 달면 거기에 딸리는 댓글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뭐 더 네이스티 이펙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네이스티하게 되게 미인하게 이렇게 댓글 달면 계속 커뮤니티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커멘트의 댓글의 세상에서 보면 좋은 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인스파이어링하고 새로운 정보도 있고 이런 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놈들은 과연 그럼 파지티브 루프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댓글을 쓰면은 갑자기 막 민주주의가 막 싹 트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또 그 논문들이 있어요. 리서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normative influences on thoughtful online participation. 그러니까 모더레이션을 할 때 좀 좋은 댓글을 이렇게 딱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잘 보이는데 배치를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저 정도는 써야 되는구나. 이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 수준의 대화를 하구나 하면서 수준이 점점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되게 좋아요. 정말 아이디어란 케이스인데 과연 단점은 없겠느냐. 이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사람들이 4,000개의 댓글을 매일 앉아서 읽는다는 건 정말 비싼 겁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딱 한 군데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런 메커니즘이죠. 라이크 버튼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단점이 I need hate 버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충분한 컨센서스가 쌓일 때쯤이면은 이미 그 데미지가 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놈이야 라고 헤이트 버튼을 많이 눌러놓은 상태면 그때쯤이면 이미 커뮤니티가 다 해로워졌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굿 커멘트를 고를 수 있을까? 좀 더 스케일러블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좋은 댓글이라는 게 과연 뭔가요? 이게 굉장히 또 오픈엔드의 태스크고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그 또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먼저 그쪽 커뮤니티에 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디자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그 비교를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건데요. 배우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 뉴욕타임스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해서 그 댓글 같은 거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자기네들은 그 사람을 쓴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섬세한 뉘앙스를 캐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쓴다.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한 3시간씩 댓글을 읽다 보면 다들 자기 정치적인 견해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객관적으로 보는 걸 방해하는 거죠. 자기 이미 그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공포가 있어서 그 어떻게 하면 좀 밸런스드 뷰, 이쪽 얘기도 들었으면 이쪽 얘기도 좀 골랐으면 좋겠고, 이런 게 그 이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좋은 댓글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갑자기 총기 난사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댓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 들어오고 난리 났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소중한 댓글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정보 소스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지루하겠어요. 그 막 배운 사람들이라 길고 지루하게 쓰거든요. 그러면 읽기 귀찮아요. 그래서 난 좀 짧고 좀 이렇게 재밌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니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댓글에 굉장히 다양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냐? 그 저희 큰 방법론을 보면 예전에는 커멘트가 오면 이 사람이 그냥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액셉트하거나 리젝트하거나 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방법론에서는 커멘트가 들어오면은 먼저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크라이테리아로 커멘트들을 평가를 해요.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이 사용자가 보면서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소팅을 인터랙티브 소팅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버뷰도 보고 해서 골라가지고 이 고른 결과를 다시 이 머신러닝에 좀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크긴 전략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썼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크라이테리아인데, 예를 들어 커멘트가 얼마나 아티클과 렐러번트한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댓글들과는 얼마나 비슷한가, 그 다음에 이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그때 뭐 간단히 말하면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고, 랭스, 뭐 그다음에 리더빌리티, 이게 글이 얼마나 맞춤법이나 쓰는 어휘의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그다음에 뭐 추천 점수 이런 것들을 보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크라이테리아는 기존에 저희 같이 연구했던 노스 이스턴 대학교에 계시는 그 니콜라스 디아코포스 교수님이 뽑아놓은 크라이테리아인데요. 중요한 거는 또 댓글은 또 사람이 쓰니까 댓글 하나하나를 그 분석하려는 것보다는 사람을 분석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좋은 댓글을 쓰는 사람은 어차피 좋은 댓글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수들을 다 유저별로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또 하나의 크라이테리아를 만들고요. 그래서 12개의 크라이테리아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뉴욕타임스는 커뮤니티 API가 있어서 그 댓글 API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800개의 아티클에 대해서 33만 개의 코멘트를 받았는데 그 중에 12,000개가 좋은 댓글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저희들은 머신러닝 같은 거 딱 돌려보고 싶잖아요.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좋은 댓글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런 피처들을 써서 그냥 단순하게 돌려보면 여기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프리시전하고 리콜, 애프터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 설명드리면은
그냥 아주 랜덤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댓글을 고를 확률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현장에 투입하기로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댓글들 다 날리고요. 뭐 아니면 또 나쁜 댓글들 잔뜩 읽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스틸 많은 댓글을 읽어야 된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자면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 히스토리, 이 사람들이 좋은 댓글을 많이 썼던 사람이면 뭐 좋은 댓글 쓰고요. 그 다음에 리더빌리티 정도가 뭐 가장 예상 가능한 수치였다 이런 건데, 자, 이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좀 더 좋게 만들어 볼까? 첫 번째 이 커스텀 랭크드 리스트인데요. 커스텀 랭크드 리스트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프리셋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디폴트로 가장 좋은 댓글일 것 같은 순으로 정렬을 해라. 그다음에 퍼스널 스토리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정렬을 해라. 아니면 짧고 재밌는 걸로 정렬을 해라. 아니면 베스트 유저가 쓴 걸로 정렬을 해라. 이런 식으로 프리셋이 있는데, 사실 이 프리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용자가 슬라이드 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까 치면 12개 피처 있었잖아요. 이 12개 피처를 이렇게 사용자가 나는 내가 찾는 댓글의 모델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퍼스널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할 것 같아. 근데 리더빌리티는 안 중요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댓글들이 그 조정에 따라서 소팅이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한두 개, 서너 개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댓글들 순으로 정렬이 되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찾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들을 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셋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사용자가 아주 간단한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라이브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 정보 분야, 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좋더라. 정치 분야에서는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모델을, 단순한 모델이지만은 그 조합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 오버뷰는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뭐 플로리다가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런 기사들 있으면은 진짜 플로리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뉴스에 대해서, 아니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뉴욕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면 뉴욕이 자기네들의 실리콘밸리라고,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템포럴하게나 맵이나 이런 걸로 좀 오버뷰를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컴포넌트가, 그러면 단순한 모델이지만 피드백은 어떻게 줄 거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건 좋은 댓글이야, 나쁜 댓글이야,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거든요. 그러면 피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댓글의 길이라는 피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인포머티브하거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가 많이 담긴, 정보가 많이 담긴 댓글은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쇼트하고 언익스펙트하고 재밌는 걸 원한다면, 그러면 또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댓글의 길이라는 이 피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개 다 되니까. 근데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댓글을 뽑으면서 나는 이 댓글이 이래서 이게 좋은 댓글이라고 생각해서 몇 개를 태그를 달거나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멀티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간단한 랭스라는 피처가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밸류하느냐. 그러면 몇 개의 대표적인 신문사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필드에서 꽤 오래 일했던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이 뉴욕 타임스만 이 프리 모더레이션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이 댓글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읽어보는 거. 근데 나머지는 다 포스트 모더레이션 프랙티스를 하고요.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프레이즈인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댓글을 읽으면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약간 노가다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 잡이 노가다 잡에서 뭔가 영구직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댓글이 나올 확률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그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이 공유가 되고 팀원들끼리 내 모델 갖다가 한번 돌려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 모더레이팅 잡을 리서치 잡으로 바꾸는 것 같다, 이런 코멘트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뭐 플렉서빌리티, 모델을 자기가 디파인할 수 있는 거 좋고, 뭐 기존에 많이 무시됐던 부분인데 커맨치가 사용자에 대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코멘트보다는 사용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꼭 지금 이 툴은 무슨 툴이냐면 신문사에서 뉴스 댓글을 분석하는 사용자 커뮤니티 모더레이터를 위한 툴이에요. 근데 이게 꼭 그 커뮤니티 모더레이터만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일반 신문 댓글을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희들 이제 댓글 읽을 때 가장 최근 거, 가장 오래된 거, 가장 댓글이 많은 거, 뭐 가장 사람들이 좋다고 한 거, 이런 순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한 20년 넘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들의 코멘트가 뭘까? 내 이웃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가장 기존에 좋은 댓글을 많이 썼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담긴 댓글은 뭔지, 그다음에 긴 거 싫어, 짧고 재밌는 것만 몇 개 보여줘, 이런 쇼트 언인스펙트, 이런 식으로 댓글 창을 분류하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코멘트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이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이 퀄리티 코멘트라는 것은 저널리스틱 컨텍스트에 달려있다. 뭐 약간은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리고 비주얼 어나리티스 어프로치가 이런 것들을 찾는 거를 좀 스케일러블하게 찾는 걸 조금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고요. 뭐 이제 우리가 코멘트 섹션을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고요. 이 연구는 미국의 그 언론 재단인 나이트 파운데이션에서 후원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 팀원들이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구인 컨셉 팩터라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다시 이제 아까침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피처들이, 혹시 여기 NLP 하시는 분 있나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예, 이 피처들이 사실 별게 아니에요. 좀 실망스럽거든요. 과연 이 피처들을 써가지고 좋은 댓글을 사람이라도 이 숫자만 보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델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찾는 정보가 이미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말해서 신테틱 피처고 세만틱 피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적인 피처들이 없는 거거든요. 뭐 댓글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 할 때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오버뷰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 트럼프 될 때 대선에서 이슈가 이민하고 뭐 이제 경제 이런 이슈들이 대표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러면 뉴욕타임스 코멘트 댓글들을 스캐터 플롯을 하나 만드는데, 허리전탈 플롯은 이게 이민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친이민, 반이민, 혹은 친이민, 반이민이냐, 그냥 이민과 관련된 댓글, 이민과 전혀 상관없는 댓글, 이런 식으로 허리전탈 엑시스를 만들고, 버티컬 엑시스는 경제와 관련된 댓글, 경제와 관련 없는 댓글,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뭐 민주당에 가까운 댓글, 공화당에 가까운 댓글 놔두고, 뭐 건 컨트롤이라든지 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식으로 주제들을 폴리티컬, 뭐 젠더 이슈, 뭐 남자 여자, 뭐 해피하고 앵그리하고 딜리셔스한 엑시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댓글을 맛에 관련된 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만드는 건데,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앞에 설명드린 이 피처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인데요. 이게 텍스트가 있고, 이 텍스트를 저희가 이제 비주얼 어나리틱스에서 분석을 하려면 먼저 이 텍스트를 중간에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텍스트가 숫자로 바뀌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고 정보들이 거의 다 날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렉시콘 베이스드 텍스트 마이닝이라 해서 되게 오래됐고 되게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렉시콘 베이스드 텍스트 마이닝은 그냥 쉽게 말해서 사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센티멘트 어나리시스랑 비슷한데, 어떤 주제에 관한 사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저티브
개념 이러면은 뭐 good, great, happy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네거티브한 단어들은 뭐 bad, worst, horrible 이런 셋 딕셔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딕셔너리가 일단 있으면 이제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거는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 텍스트가 The movie was great, I was happy, The movie opens today, The movie is horrible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있으면 우리가 딕셔너리가 있으면 이건 그냥 카운팅이 심플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1이라는 텍스트가 positive 2라는 숫자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되게 오래됐고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의 기본인데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논문인데 제가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미국 대선 때 그 도널드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이 썼던 트윗 메시지 분석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의 후보들이 약 3,000개 정도 트윗 메시지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플랜트 카테고리, 식물 카테고리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딕셔너리들이 있어요. 이게 폴로니, 이게 꽃가루, 뭐 체리, 언더브러시, 티켓, 그레이프, 선플라워, 필드, 윌로우 이게 다 이 약간 그 식물들과 관련된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이제 딕셔너리가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이 한 트윗 메시지에 대해서 세요.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3배나 더 식물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트럼프가 혹시 더 지구를 더 사랑해가지고 식물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게 그냥 제일 많이 얘기한 단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단어 순으로 정의를 하고 기타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수풀이라는 단어인데 이 부시가 그 수풀 부시가 아니라 제 부시라고 그 트럼프의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는 경쟁자 제 부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플랜트 카테고리에 대해서 3배나 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보다 더 얘기를 많이 했다. 이거는 에러입니다.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이유는 휴먼 언어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폴리셈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를 많이 한 주제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대충 말이 돼요. 뭐 트럼프는 어글리한 거, 스웨어링 얘기 많이 하고 뭐 힐러리 클린턴은 뭐 섹슈얼하고 이팅하고 홈이나 메디컬 이머전시 뭔가 좀 가족적이고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아주 단순해요. 그냥 애그리게이티드 그래프를 그냥 그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들 이렇게 그래프로 만든 건데,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좀 수상하죠. 한 단어, 바이올런스라는 이 한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게 말이 되는 단어인가 하고 잠깐 사람이 체크해주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이 섹슈얼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해당 단어는 바이올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섹슈얼, 바이올런스 이런 단어가 있어서 대충 뜻은 맞는데 섹슈얼리티랑 바이올런스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바이올런스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체크한 거 뭐 플랜트 얘기 드렸고 힙스터라든지 섹슈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에러들인데, 방금 그 40개의 카테고리 안에도 많은 에러가 있었고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비주얼라이제이션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 상태로만 보면은 저희들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실수를 하기 쉬운데, 조금 더 사람이 실수를 덜하게 해주는 포맷으로 바꾸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그 폴리셈이라는 휴먼 언어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은데 딕셔너리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컨셉 벡터라는 툴을 써가지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 제가 크루드 오일에 관한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딕셔너리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크루드라고 그냥 창에다가 크루드 이렇게 치면은 한 100개 정도 단어가 추천이 되는데, 그 단어들이 각각의 비슷한 의미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블루 그룹을 보면 이게
여기 있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뭐 forward, surging, surge, rise, soaring, rising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 얘기 나올 때 항상 오일 가격이 막 급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라는 크루드 오일이라는 카테고리에는 이런 가격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오렌지 그룹은 오일, 게솔린, 배럴, 가스, 페트롤리늄 뭐 이런 단어들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찾는 크루드 오일 인더스트리에 관한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던 이 크루드라는 단어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단어들을 또 다시 사용자 시드 워드로 넣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비슷한 단어 100단어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 이거는 무관한 단어야, 이거는 관련이 있는 단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딕셔너리를 이렇게 크래프팅 해가지고 스컬프팅 해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워드 임베딩을 사용한 간단한 기술인데요. 워드 임베딩이 뭔지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어를 그냥 벡터로 바꿔주는 건데 벡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nearest neighbor라 그래서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들이 뜻이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혹은 뭐 linear substructure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연구가 또 기존 연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에 단어들 스푼, 오븐, 카운터를 넣어라. 그러면은 관련된 단어 100단어를 추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걸 조금 더 개선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전을 만들다 보면은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irrelevant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잘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컨셉들은 바이폴라한 컨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거의 반대는 뭐 불행한 거 이런 식으로 되는 단어들이 있고 뭐 이미그레이션의 반대는 좀 없죠. 그러니까 유니폴라하고 바이폴라하고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기존에 유니폴라만 했는데 바이폴라를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커널 덴서티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해서 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렐러번스 스코어를 구할 때 벡터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 이게 사용자의 시드 워드입니다. 파지티브 시드, 네거티브 시드, 이렐러번트 시드가 있으면 각각의 그 센트로이드에서 거리를 구하고 각각의 단어들의 거리를 구하고요. 이게 이제 시그널 스트렝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지티브 시그널, 네거티브 시그널, 이렐러번트 시그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뺀 거를 이 irrelevant 시그널로 웨이트 준 거 이런 식으로 새로운 크라이테리어로 한 건데요. 이런 거를 적용해서 이제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 대 공화당 이런 사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저티브 단어에는 민주당 관련된 단어를 넣고 네거티브 시드에는 공화당 관련된 단어를 넣으면은 두 개의 그 민주당 대 공화당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부시라는 단어가 말이 됐어요. 플랜트 카테고리엔 당연히 부시라는 단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제 다큐멘트를 어널라이즈 하면서 이 딕셔너리를 업데이트 해주는 리파이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또 세컨드 이터러티브 루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아티클은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를 막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가 후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되게 노력한다라는 뉴스 기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 한 3,000개 정도 코멘트가 있는데 이 코멘트들을 이런 토픽별로 이렇게 첫 번째로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미그레이션 관련된 토픽으로 이렇게 소팅을 한다든지요. 그러면은 단어들이 이렇게 코멘트들이 댓글과 관련된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또 해볼 수 있는 게 그 템포럴 트렌드를 한번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민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워낙 트럼프가 이런 거 얘기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되면은 토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3,000% 빠져서 이미그레이션 주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간단한 스캐터 플롯을 만드는 건데, 이미그레이션 주제하고 경제 주제 두 개로 만들면은 이미그레이션 주제, 그 다음에 경제 주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둘 다 관련이 있는 코멘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게 재밌게도
이게 뉴욕 타임스다 보니까 뉴욕 집값은 이민자들이 올려놓은 게 아니라 멕시칸 이미그런트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나 시카고에 있고 이 뉴욕 집값은 그 여기 해외 바이어들이 돈 세탁하려고 투자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민 주제하고 경제 주제하고 둘 다 시그널이 강한 이런 댓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테이크 어웨이 메시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텍스트 분석을 해보고 싶다. 뭐 지금까지 뭐 한 50년 동안의 오일 프라이스에 대한 기사를 분석을 해보고 싶다. 뭐 혹은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해보실 때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이슈 뭐 이런 거 혹은 젠더 이슈 이런 딕셔너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리파인 해주는 게 아까쯤에 보셨던 그런 에러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고 이것도 역시 팀워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했었던 댓글 분석을 이런 식으로도 한다. 뭐 네이버에서도 댓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저는 이제 전혀 좀 상관은 없지만 반대쪽에서 오히려 좋은 댓글을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자료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데 이게 이제 촛불 광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 우리 전직 대통령 2명이 다 지금 깜빵에 가 있어 그러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게 오거나이즈드 어택이라는 게 좀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미국으로 치면 CIA 같은 국정원 그다음에 뭐 여기 기무사 뭐 경찰들 뭐 여기 삼성도 좀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뭐 우리 오늘의 유머라든지 네이버 댓글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조직적으로 이게 재밌는 패턴이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미국에 그랜트를 쓸 때 한국 댓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한 3번째쯤에 항상 넣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도 이런 악플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그렇게 오거나이즈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미국에 사는 중부에 사는 가난한 백인이 불만에 가득 차서 분노에 가득 차서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한국 댓글의 특징이 뭐냐면 뭐 경제 권력, 언론 권력, 정치 권력들이 지금 현재 정권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거나이즈 돼가지고 어택을 하는데 이 패턴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미국 정치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기사는 뭐냐면 사실은 미국이 더 다른 나라 정치에 더 많이 간섭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거 항상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은 다 아실 테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베스트 커멘트 어택 패턴이라는 뉴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기사가 트럼프에 관한 기사가 있고 2,000개 댓글이 있으면 아무도 다 못 읽잖아요. 그러면 다들 베스트 댓글 2-3개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그 매크로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제 베스트 댓글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냐고 막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썼던 테크닉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넘어가면 이 커멘트들이 다 하나의 댓글들이라고 해봐요. 이게 스캐터 플롯이고 이 점들이 다 댓글들이에요. 근데 여기 베스트 커멘트가 있는데 베스트 커멘트가 1번 뭐 여기에 어떤 점이다. 그 다음에 2번 베스트 커멘트가 여기 어디 점이다. 그러면 어떤 쪽이 조금 더 수상해 보이세요? 2번이 조금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버뷰를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베스트 댓글이라는 이것만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오버뷰를 보여주면 이런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게 꼭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안 해도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다 착하다 그래도 요즘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에코 챔버하고 필터 버블 이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코멘더 시스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런 거랑 비슷한 기사들을 계속 추천해줘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의 바이어스를 계속 강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는 가짜뉴스다. 가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기후변화는 아주 심각한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두 종류의 의견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좀 민주사회에서 좀 어떻게 합의를 보려면 두 사람의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갈수록.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갤럽에서 200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하신 걸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그 공화당, 파란색이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한 사람은 이렇게 증가도 하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반대로 줄어들어요. 글로벌 워밍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점점 더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빌 게이츠 씨께서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레코멘드 시스템을 만들 때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게 하니까 이게 생각을 섞거나 믹스를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자기나 다른 사람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쳐봐요. 사람들이 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당신은 이 그룹에 속한다. 당신은 뭐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가짜뉴스고 그거는 자유로워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근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오버뷰를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디퍼런스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액날리지는 하자는 거. 서로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존재 자체를 이해는 하자는 거게 이제 큰 방향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네이버에 관해서 요즘에 댓글 분석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학생이 같은 프로젝트 하는 학생이 발표 자료를 그냥 몇 개 의미 있는 것만 찝은 건데 아마 다들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이상하다고 느끼는 댓글. 한 아이디가 똑같은 댓글을,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단말기 가격으로 사기치고 요금제로 뒤통수 치고 약정으로 노예 만들고, 이 똑같은 댓글을 1300개의 기사에 대해서 1300번을 달았어요. 그러면 조금 수상하잖아요. 아니, 물론 분노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똑같은 댓글을 1300번을 다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성경 구절을 300개 기사에 대해서 이분은 뭐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셨을 수는 있는데, 더 수상한 거는 완전히 같은 댓글인데 두 계정에서 나오면 이건 진짜 수상하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댓글인데 이 다른 아이디들이 이제 이런 걸 한다든지,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뭐 카운트를 해보면은 같은 댓글을 3개 이상의 계정이 계정당 100번 이상 단 경우. 이거면은 이제 진짜 이거는 단순한 확률이라고 보기엔 조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댓글단 전체 계정 수가 한 200만 개 정도 됐는데 10개 이상의 같은 댓글 기사를 한 거는 한 7,000개. 그 다음에 40개 이상의 같은 댓글을 단 사람은 한 700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룹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0.02%밖에 안 되는 사람이 5.28%의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보통 사람들은 보통 댓글을 잘 안 달아요. 한 100명 정도 있으면 댓글 다는 사람은 한두 명 안 됩니다. 여러 계정이 같은 댓글을 가는 경우, 10번 이상 빈도로 탐지된 계정, 그러니까 10번 이상 서로 다른 계정들이 이렇게 뭐 다는 경우 350개, 뭐 40번 이상 하는 경우 뭐 750개 이런 식으로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매일같이 댓글을 다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개씩 매일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일부 분들이 아주 많이 달고 있고요. 근데 이 비슷한 댓글들이 요즘에는 조금씩 바꿔요. 왜냐면은 이건 너무 쉽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거는 이거는 너무 찾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두 계정 댓글인데 이거는 누진세, 이건 누자세, 딱 이 한 글자 바꾼 거예요. 이래도 이제 컴퓨터는 이제 못 찾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게 머신러닝을 접근하기 힘든 게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머신러닝 하시는 분한테 자 여기 알바 아이디 100개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댓글이랑 그 일반 댓글을 분석하는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드세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exploratory analysis라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알바가 100명이 있었는데 어떤 알바 2~3명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계정이 완전히 똑같은 댓글을 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2~3명을 찾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행동하는 템포럴 패턴, 예를 들어 새벽 4시부터 몇 시 사이에 열심히 단다든지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 패턴,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그로를 끈다든지 혹은 그 추천 패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댓글 이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룹의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댓글에 대해서 같이 추천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어나리시스,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명 중에서 10명을 잡았어요. 10명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쯤 했던 세만틱 어나리시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딕셔너리, 이명박 딕셔너리, 노무현 딕셔너리, 일베 딕셔너리, 뭐 페미 젠더 딕셔너리, 뭐 무슨 딕셔너리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이민 딕셔너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사용자들을 이렇게 세만틱하게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그 성향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 이제 그 의미적으로 약간 접근을 해서 그 비슷한 논조의 글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또 이제 또 한번 찾으면은 예를 들어 한 20~30명 더 찾는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주얼 어널리틱스라는 어프로치, 아마 AI나 머신러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인터랙티브 머신러닝은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인터랙티브 머신러닝을 그 중간에 미디움을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정보 시각화를 써서 하는 방법론이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 오픈 엔드 태스크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 워낙 안 되니까 사람이 휴먼 인 더 루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이고요. 2가지 이제 제가 기존에 했던 연구도 댓글 관련 연구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커뮤니티 모더레이터 그 댓글을 좀 이렇게 정화해야 되는 예를 들어 카페 관리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부 다 읽고 전부 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 세만틱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용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보고 싶은 축으로 댓글들을 정렬을 하는 거죠. 뭐 젠더 이슈로 정렬을 하고 좋아요, 싫어요로 긍정, 부정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 디지털 민주주의에 이런 것들이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프라그멘테이션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점점 갈라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필터 버블, 에코 챔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셨던 앱들은 직접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데모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혹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모더레이터들이 픽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보통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더라도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혹시 그렇게 해서 픽한 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 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우호적인 글에 더 공감이 가고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뽑게 되잖아요. 이게 그 커뮤니티 모더레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근본적인 공포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의견이 너무 반영돼서 다른 사람 의견을 바꾸면 어떡하나. 난 좀 객관적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댓글들을 딱 이렇게 어떤 스캐터 플롯을 만들어 봤더니 여기에는
사업자의 우호적인 사람, 여기는 사업자의 비판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도 하나 뽑고 여기서도 하나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기계는 절대 못하고요. 사람을 쓰는 게 기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사람도 단점이 있는데 이 기계를 다시 한번 써가지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저희 그 비주얼 어널리틱스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